안녕하세요. 이집트 고고학자이자 한국이집트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광민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친절한 고대 이집트 길라잡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고대 이집트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고대 이집트 문명의 면면을 들여다봤죠. 자, 오늘은 우리가 고대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사실들이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파악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집트학은 고대 이집트라는 시공간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학문은 고고학, 문헌학, 미술사학, 생물학적 연구 등 다양한 분과로 구분이 되죠. 자, 그렇지만 현대의 이집트학은 더 광범위한 분과의 학문들과 언제나 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학문은 서구권에서는 대학의 학과로 실제하는 학문이죠. 또 실제로 아주 치열하게 연구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학문의 한 분과이기도 합니다. 사실 고대 이집트에 대한 진지한 관심은 과거로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고대 이집트 당시에도 고대에 대한 관심은 있었어요. 고대 이집트 문명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문명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를테면 신왕국 시대의 이집트인들에게는 고왕국 시대,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지어지던 시대는 1000년도 더 전의 과거였습니다. 현대의 한국인들이 저기 경주에 가시면 만나실 수 있는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경주의 석굴암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제가 이제 소개를 하고 싶은 사례는 투트모스 4세의 이야기입니다. 투트모스 4세는 기원전 1400년부터 한 1390년까지 왕위에 있었던 신왕국 시대의 파라오예요. 자, 이 투트모스 4세가 아직 파라오가 되기 전 왕자 시절에 어느 날 낮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그 기자에 있는 대스핑크스가 등장을 하죠. 그러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내 몸이 지금 바람과 모래에 파묻혀 있어. 너가 나를 이 모래 속에서 꺼내주면 내가 너를 이집트의 왕좌에 앉혀줄게. 즉, 너를 파라오가 되게끔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자, 꿈에서 깨어난 투트모스 4세는 이걸 이제 신의 계시로 받아들이고서 실행에 실제로 옮겼습니다. 여러 이제 그 일꾼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기자에 가서 모래 속에 파묻혀 있었던 대스핑크스를 발굴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투트모스 4세는 기념하기 위해서 스핑크스의 두 앞발 사이에다가 비석을 세우는데, 오늘날에도 그 비석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비석을 투트모스 4세의 꿈 비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 비석을 통해서 이 대스핑크스의 정체가 어느 정도는 확인됩니다. 사실 대스핑크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은 어떤 구조물이거든요. 자, 이 투트모스 4세의 꿈속에서 스핑크스가 이제 나와가지고 스스로를 이제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 나는 호르엠 아케트다. 나는 케프리다. 라다. 아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이름들은 모두 다 태양신이에요. 이러한 스핑크스의 설명을 토대로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고대 이집트인들은, 적어도 신왕국 시대의 고대 이집트인들은 대스핑크스를 태양신과 연결지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 실제로 이 스핑크스는 정동을,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그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투트모스 4세와 이 대스핑크스가 실제로 만들어지던 시대 사이에는 약 1100년 정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트모스 4세가 대스핑크스를 이제 어떤 그 신의 계시를 주는 어떤 그 존재로 여겼다는 사실은 이게 고대 유물 발굴과 어떤 해석과 관련된 하나의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카임 와세트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카임 와세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람세스 2세의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이에요. 자, 카임 와세트는 고왕국 시기의 무덤과 피라미드를 조사하고 또 복원하는 작업에 열중했습니다. 신왕국 시대 당시 이미 많은 피라미드들은 풍화 심식으로 인해서 훼손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000년도 더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훼손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피라미드가 도대체 누구의 피라미드인지도 잊혀진 경우가 많았죠. 여기에 대해서 카이마세트는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카이마세트는 굉장히 많은 피라미드를 조사하고 그 피라미드의 주인을 밝히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우나스 피라미드입니다. 이 우나스는 오왕조의 마지막 파라오예요. 카이마세트는 우나스 피라미드의 붕괴된 부분을 정비하고 또 무덤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시한 비문을 이 피라미드 몸체에다가 새깁니다. 오늘날에 이 피라미드에 가시면 피라미드의 남쪽 면에서 그 부분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자, 남쪽 면에 가시면 돌 색깔이 안쪽에 있는 돌과 바깥쪽에 있는 돌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안쪽에 있는 돌은 우나스 당시에, 그러니까 기원전 한 2300년경 당시에 실제로 피라미드가 세워질 때에 사용되었었던 돌이고, 그 바깥쪽에 훨씬 더 밝고 판판하게 남겨져 있는 석재들은 그러니까 대략 한 기원전 1250년경에 피라미드가 복원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복원된 표면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죠. 나는 우나스 왕의 피라미드를 발견했으나 그 이름은 지워져 있었고 석재는 무너져 있었다. 나는 위대한 람세스와 푸타신의 사랑을 받는 자, 나의 이름으로 그것을 다시 세웠노라. 우나스의 이름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그리고 신들이 그를 기억할 수 있도록. 자, 카이마세트는 고대 왕의 이름을 복원하는 일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은 이름과 존재가 지속되는 것 사이에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여기는 고대 이집트의 사상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카이마세트의 업적들은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재 복원 기록 중 일부로 간주됩니다. 그가 최초의 이집트 학자라고 불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19왕조 시대 세티 1세의 아비도스 왕명표도 고대 이집트인들이 과거에 대한 관심과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룩소르 북쪽에 위치한 아비도스라고 하는 곳에 가면 세티 1세가 세운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내부에는 아주 정교하게 역대 파라오들의 이름이 쭉 새겨져 있습니다. 세티 1세와 그의 아들, 당시에는 이제 왕자였었죠. 람세스 2세가 신들에게 봉헌을 하는 성스러운 의식을 묘사한 장면과 함께 이 왕명표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명표에는 초기 왕조 시대부터 세티 1세의 본인에 이르기까지 총 76명의 파라오의 이름이 시대 순으로 질서정연하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세티 1세가 인정한 선조들의 명단이죠. 물론 생략된 파라오들도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아마르나 시대의 파라오들, 아케나텐, 투탕카멘, 아이 등은 이 왕명표에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왕명표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자신들의 왕권과 전통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떻게 계승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기념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현재 속의 자기 자신과 과거를 지속적으로 연결지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아비도스 왕명표는 오늘날 이집트 학자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사료로 사용이 되는데, 특히 고대 이집트의 이제 파라오들의 연대기 복원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자, 우리들이 자주 이야기했었던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 기원전 5세기경의 인물이죠. 자, 이 헤로도토스는 나일강을 따라서 펼쳐진 이집트 문명의 심장부를 직접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이제 저작입니다. 자, 그는 이 역사 속에서 이집트인들의 풍습과 장례의식, 미라 제작 방법, 피라미드 건축 방법, 파라오들의 위협들, 이런 것들을 아주 생생하고 또 경외심이 막 이렇게 어려있는 필치로 서술을 했습니다. 그의 서술은 고대 이집트를 향한 서양 세계 최초의 체계적인 관찰이자 또 한편으로는 인문학적 탐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집트를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기록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역사상 최초의 민족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록 그가 전한 이야기들 중에는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과는 좀 거리가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그가 남긴 기록은 오늘날에도 아주 중요한 사료적인 가치를 갖습니다. 자, 중세 시대 동안에는 성지순례가 서구 사회에서 유행합니다.
대체로 예루살렘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었는데 이때 유럽의 순례자들이 종종 이집트의 유적지로 우회 여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행은 대체로 카이로와 또 카이로 인근에 있었던 피라미드 지역으로의 여행이었는데 카이로 지역은 성가족, 그러니까 예수와 성모 마리아와 그 다음에 요셉이 피난한 장소로 생각이 되었고 피라미드의 경우에는 그들 자신이 갖고 있었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적용해서 이를테면은 요셉의 곡식창고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유럽인들의 고대 이집트에 대한 관심, 그리고 관심을 토대로 이루어진 이집트에 대한 탐험과 여행은 중세 시대 동안에 계속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고대 이집트 문명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도 시작이 되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17세기 예수회의 사제였던 아타나시우스 키르허입니다. 자, 그는 17세기 당시까지 이집트의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계속해서 사용되던 콥트어가 고대 이집트어의 후신이라는 추측을 처음 합니다. 비록 그가 시도한 번역은 오늘날에는 대부분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는 굉장히 진취적인 시도를 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종종 이집트학의 창시자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현대적인 의미의 이집트학 탄생과 관련해서는 이 인물을 소개해야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인물일 거예요.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죠. 자, 이 나폴레옹은 1798년 프랑스군을 이끌고 이집트로 원정을 떠납니다. 당시 복잡한 유럽의 어떤 정치 상황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원정대에는 병사가 약 한 4만 명, 그 다음에 이제 선원들이 약 1만 명, 합해서 한 5만 명 가까이에 되는 인원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는데 상당히 큰 대부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대에는 병사들 말고 아주 특이하게도 한 160여 명 정도가 되는 민간인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정지 이집트에서 학술 조사를 수행하게 될 공학자나 천문학자, 건축가, 화학자, 박물학자, 지리학자, 화가 이런 아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어요. 나폴레옹은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상당히 인문학적인 감수성이 뛰어났던 인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집트로 향하는 항해 중에 발표된 그의 포고문에서 이 그의 인문학적인 감수성이 좀 느껴집니다. 그 포고문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제군들이여, 우리는 이집트로 향하고 있다. 그대들은 문명과 세계 무역에 대한 효과가 산술적으로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탐험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은 이슬람 교도들이다. 코랑이 규정한 의식, 모스크들에 대해서 그대들이 수도원, 그리고 시나고그, 또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관용을 가져라. 로마 군단은 모든 종교를 존중하고 보호했었다. 감동적이죠. 로마 군단을 언급하고 또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이 나폴레옹의 어떤 이 포고문을 보면 그는 정말 인문학적으로 어떤 감각이 매우 뛰어났었던 사람이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학자들은 이렇게 인문학적인 감수성이 뛰어났던 나폴레옹의 배로 덕분에 이집트에서 아주 성실하게,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프랑스의 이집트 원정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큰 성과 없이 완전히 실패로 끝이 납니다. 프랑스군은 1801년 3분의 1로 줄어든 병력으로 이집트를 떠나게 되죠. 자, 그렇지만 학술적으로 이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은 엄청난 성취를 거두게 됩니다. 이 민간인 전문가들, 160여 명의 민간인 전문가들은 1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조사한 내용을 책으로 출간을 합니다. 그 책이 바로 데스크랍티옹 델 레집트, 이집트에 관한 기록, 이집트지라고 할 수 있는 문헌인데 일종의 이집트에 관한 백과사전이었어요. 그리고 이 백과사전 속에는 내용도 풍부했지만 아주 아름다운 사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백과사전은 출간되자마자 유럽 지식인사에 이집트에 대한 열풍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열기는 후대에 이집트학이 하나의 학문 분과로
자리 잡게 되는 든든한 배경이 되었죠. 자, 뿐만 아니라 프랑스군이 원정 과정 중에 1799년에 발견한 로제타 스톤은 비록 발견 직후에 영국군에게 빼앗기기는 했지만 1822년 장프랑스와 샹폴리옹이 최초로 고대 이집트 문자 해독에 성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자, 이집트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이 샹폴리옹의 고대 이집트 문자 해독을 통해서 탄생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간단하게 샹폴리옹이 로제타 스톤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고대 이집트 문자, 고대 이집트어를 해독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로제타 스톤은 3단으로 쓰여져 있어요. 가장 윗단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고대 이집트의 문자, 신성 문자나 상형 문자라고 불리는 그 문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단에는 네모틱이라고 하는 일종의 고대 이집트어 필기체가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가장 아랫단에는 고대 그리스어가 쓰여져 있죠. 자, 왜냐하면 이 로제타 스톤은 기원전 196년에 당시 이집트를 통치하던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내린 칙령을 기록한 기록인데, 이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모두 다 그리스 출신이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죠. 그리고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 동안에는 고대 그리스어와 고대 이집트어가 공용어로 쓰였어요. 이 로제타 스톤이 발견되었었던 당시, 그러니까 1799년에 그 당시에는 이 지구상의 그 누구도 이 윗단의 두 문자는 읽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어는 그 당시 유럽의 지식인들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는 그런 언어였죠. 같은 내용이 서로 다른 언어로 쓰여져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만 고대 그리스어를 통해서 이 비문의 내용은 파악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고대 이집트 문자의 해독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샹폴리옹은 한 가지 가정을 합니다. 고대 이집트 문자, 그러니까 신성 문자가 쓰여진 단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어떤 타원형 틀이 왕의 이름일 것이다, 이런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단에 고대 그리스어 그 부분을 살펴보니까 그곳에는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타원형 틀 카루투시라고 하는데, 이 카루투시 안에 쓰여져 있는 문자가 프톨레마이오스를 음차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톨레미스라고 하는 응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어떤 그 왕의 이름을 찾았어요. 여기에서 이미 우리는 프톨레미스라고 하는 그 왕의 이름을 통해서 몇 개의 글자들의 음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LEOP라는 글자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LEOP라고 연관지어서 떠오르는 파라오의 이름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클레오파트라였어요. 자, 그래서 더 많은 글자들의 음가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서 한 번 더 이 샹폴리옹은 실험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로제타 스톤이 아니라 다른 이집트 문헌의 자료를 갖고 와서 비슷하게 쓰여져 있는 카루투시를 찾아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미 샹폴리옹은 두 개의 글자의 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 SS였어요. 그리고 그 가장 앞쪽에, 가장 왼쪽에 쓰여져 있는 원형의 점이 박혀 있는 문자를 가지고 샹폴리옹은 한 가지 추론을 해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태양을 부르던 이름, 바로 라라는 것을 이 문자에다 적용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라, 모르는 글자 SS가 쓰여져 있죠. 고대 이집트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파라오의 이름, 바로 람세스의 이름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샹폴리옹은 가운데 있는 저렇게 이렇게 원래는 이게 이제요, 동물 가죽 세 개를 같이 이렇게 얽혀놓은 그런 모양의 글자인데, 이 글자가 M 혹은 MS 발음이 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1822년에는 상당한 양의 고대 이집트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그 1822년의 시점을 최초로 고대 이집트의 문자가 해독된 시점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1822년 고대 이집트 문자가 해독된 이후로
고대 이집트에 대한 연구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자, 그리고 1858년에는 드디어 이집트 정부에 고고학과 관련된 기관이 설립되게 되죠. 그 기관의 장을 프랑스의 이집트학자 마리에트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어떤 고고학적인 조사를 하고 이제 발굴을 하는 그 어떤 이 실천들을 이집트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 설립된 정부 기관이 바로 오늘날 이집트 정부에서 이제 고고학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고학 최고위원회입니다. 자, 이집트 고고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플린더스 패츄리는 반드시 소개를 해드려야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영국의 이집트 고고학자이고 또 고대 이집트의 유물에 대한 연구와 어떤 이제 발굴에 있어서 체계적인 방법론을 확립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패츄리는 고고학 발굴을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시작한 인물입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발굴자들은 유물 수집에만 몰두를 했어요. 하지만 패츄리의 경우에는 유물이 출토되는 맥락, 그러니까 층위, 그다음에 이제 공간적인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유물에 출토되는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자, 패츄리는 또한 그동안은 대체로 이 발굴자들이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토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기가 갖고 있는 각각의 형태와 장식 기법의 변화를 통해서 유적의 연대를 추정하는 어떤 상대적 연대 측정법을 고안을 했어요. 그리고 이 상대적 연대 측정법은 오늘날에도 몇 번의 업데이트를 거쳐서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패츄리가 이제 시도한 방법 덕분에 고대 이집트 문명의 시간적인 흐름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패츄리의 연구와 발굴은 고고학이 단순한 유물을 수집하는 활동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집트 학에 도입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1922년에 있었던 투탕카멘 무덤 발굴은 이집트 학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아주 크게 증폭을 시켰죠. 당시 발전하고 있었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발굴 소식이 거의 실시간으로 사진과 함께 전 세계 시민사회로 전해졌습니다. 이때 해리 버튼이라고 하는 사진가가 활약을 하게 돼요. 해리 버튼은 영국 출신이지만 이탈리아의 사진을 배웠고 미국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속으로 활동을 했었던 아주 국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자, 1939년에는 타니스 지역에서 프랑스의 고고학자 피에르 몽테에 의해서 도굴되지 않은 21왕조, 22왕조 시대의 왕묘가 발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발굴은 2차 대전의 여파로 널리 알려지지 못했죠. 자, 그렇지만 이 타니스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오늘날 이집트 박물관의 주요한 컬렉션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 이후에도 중요한 발굴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발굴은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자,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도 계속해서 중요한 발굴들은 이어졌습니다. 2000년에는 이번엔 바다로 한번 가보시죠. 프랑스의 수중고고학자 프랑크 고디어가 이끄는 유럽 수중고고학 연구소가 지중해에서 수몰되었던 도시 토니스 헤라클레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이집트 발굴단이 룩소르 서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굴 성과를 거두는데 신왕국 18왕조 시대, 그러니까 대략 기원전 1400년경에 도시 유적을 발굴한 것이에요. 이집트에는 엄청난 유적들이 많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는 피라미드도 있고, 뭐 왕들의 계곡의 왕묘들도 있고, 룩소르 신전, 카르나크 신전, 뭐 또 여러 파라오들의 장례 신전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 유적들은 거의 대부분 무덤이나 신전 유적입니다. 사람들의 실제 생활과는 다소 분리된 영역에 속하는 유적들이죠. 자, 그런데 반해서 2021년에 이 발굴된 도시 유적은 일상적인 주거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2022년 8월에는 폴란드 팀에 의해서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이죠. 태양신 라를 위한 신전이 발굴됩니다.
이 발굴된 신전은 5왕조, 6왕조 시대의 신전이었어요. 아부그로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이 신전은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길이가 60m, 너비 한 20m 정도 되는 규모였어요. 5왕조, 6왕조 시대 동안에 강화된 태양 신앙을 위해서 만들어진 태양 신만을 위한 신전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자, 그리고 정말 최근이죠. 2025년 2월에도 굉장한 발굴 소식이 있었습니다. 룩소르 서안 계곡지대에서 지난 2012년부터 조사를 해오던 이집트와 영국의 합동 발굴단이 투트모스 2세의 무덤을 발굴한 것이었습니다. 이 무덤이 발견된 장소는 신왕국 시대의 왕실 공동묘지 구역이죠. 왕들의 계곡의 서쪽 계곡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묘는 무덤 내부에 그 왕의 이름이 잔뜩 쓰여지기 때문에 무덤 주인을 판단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무덤에서는 그런 흔적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무덤에서 출토된 설화석고 단지의 구연부가 이 무덤의 주인을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요한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의 구조도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 무덤이었는데 18왕조 초반의 무덤 형식으로 이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연구자들은 이 무덤을 투트모스 2세의 무덤으로 판단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이 무덤은 왕묘였었기 때문에 1922년 투탕카멘 무덤 발굴 이후 룩소르의 왕들의 계곡에서 발견된 첫 번째 왕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집트학과 관련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이집트 박물관, 그랜드 이집션 뮤지엄의 개관 소식입니다. 이 박물관은 역사상 최고 또 최대의 고대 이집트 관련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집트학 연구에 있어서도 아주 큰 자산이 될 전망이에요. 그리고 이 박물관 개관과 더불어서 불법적으로 해외로 반출된 이집트의 약탈 문화재들에 대한 반환 운동도 더 활발해질 예정입니다. 소위 말하는 3대 약탈 문화재가 있는데 영국에 있는 로제타 스톤, 그다음에 독일 베를린에 있는 네페르티티 두상,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 있는 덴데라 황도대가 그 유물들입니다. 서구권가들은 이 유물들을 돌려주면 이집트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죠. 서구권에 있는 박물관들보다 더 좋은 박물관이 이집트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이집트 문화재의 반환을 위해서 가장 노력하고 있는 인물이 자이 하와스입니다. 이 자이 하와스는 현대 이집트학을 대표하는 인물이자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이집트 고고학자이기도 하죠. 이집트 정부내에 있는 고고학 최고위원회의 전 위원장이기도 했었고 또 이집트 고고부의 전 장관이기도 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자이 하와스는 TV 다큐멘터리나 대중 강연을 통해서도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죠. 이집트 고고학의 얼굴이라고 해도 크게 과언은 아닐 정도의 인물입니다. 그는 이집트 유산 보호에 있어서 가장 헌신한 또 그 보호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죠. 하와스는 이집트 국외로 반출된 주요 유물들의 반환을 해당 국가들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인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노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제국주의 시대의 관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자이 하와스 선생님을 2022년에 직접 만난 적이 있어요. 제게 이분은 굉장히 영웅적인 인물입니다. 저도 이제 어린 시절 이분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집트학 공부를 하는 것을 계속 꿈꿔왔고 그렇다 보니까 저한테는 학문적인 아버지 같은 그런 인물이었는데 2022년에 직접 만나 뵙게 돼서 정말 큰 영광이었습니다. 자, 이집트학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고대 이집트 문명의 언어, 역사, 예술, 종교, 사회 구조 등을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자, 이 학문은 단순한 유물 수집이나 고대 유적에 대한 이제 막연한 흥미를 훨씬 더 뛰어넘어서는 그런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이집트학이라는 학문은 우리의 뿌리가 되는 인류 문명이 태동하던 그 순간을 읽어내고 또 그 순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지적 여정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지적 노력은 현재 우리들의 문명사적인 위치를 성찰해 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죠. 이집트학은 분명히 과거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렇지만 고리타분한 학문은 아니죠. 현대 이집트학은 단지 고고학이나 언어학의 영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와 협력을 하죠. 이집트 학자들은 CT 스캔을 통해서 미이라를 분석하기도 하고 또 AI를 사용해서 더 나은 방식의 고대 문자 해독 방법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또한 위성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탐사를 하기도 하고요. DNA 분석을 통해서 왕가의 혈통을 밝혀내기도 합니다. 또 그 당시에 기후변화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도 하는 것처럼 첨단 기술과 결합해서 아주 정밀하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과거를 해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과거를 기억하는 자만이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분명히 현재와 그리고 미래와는 분리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과거를 잘 알고 있는 자는 미래를 더 정교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고대 이집트는 현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과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집트학은 단지 과거만을 탐구하는 학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대 이집트에 대한 탐구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또 누구이며 지금은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지를 성찰하게 해주는 거울이자 나침판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자들은 아마 조금 더 정확하게 고대 이집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고대 이집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여러분의 관심이 학자들, 연구자들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마지막 순간이네요. 지난 10회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언제가 여러분들을 고대 이집트가 실제로 숨쉬고 있는 이집트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고대 이집트 길라잡이 박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